지금 유럽 방산업계에 충격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47억 유로 규모의 중동 대형 계약이 하루 만에 사라졌거든요. 30년간 중동 시장을 독점해온 유럽 방산연합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어요. 유럽이 10년 걸릴 일을 18개월에 끝내고 구형 신형 탄약을 동시에 운용하며 24시간 만에 전투기 성능을 바꿔버리는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비밀 무기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200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원들, 늦으면 죽는다는 절박감으로 무장한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거든요. 과연 전통과 권위로 무장한 유럽이 속도와 혁신으로 싸우는 한국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셀 르노입니다. 유럽 방산 연합 전략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 오전 10시 파리 시내 방산 연합 본사 30층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세느강이 흘러갑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중동 계약 성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47억 유로 규모의 방공 시스템, 12억 유로의 차세대 전투기 추가 주문. 숫자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딱, 딱, 딱. 이런 리듬이 저는 좋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증거거든요. 30년간 유럽 방산 업계에서 쌓아온 경험이 말해주는 거였어요. 중동 고객들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어요. 중동 방산청 구매 담당관 알 마흐무드에게서였습니다. 제가 화면을 터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죠. 방산연합과의 모든 진행 계약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47억 유로가 한순간에 증발한 거였습니다. 제 눈앞의 숫자들이 갑자기 의미를 잃었어요. 완벽했던 보고서가 휴지 조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 마흐무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계약 조건에 문제라도 있었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30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마르셀, 미안하지만 결정된 일이야. 알 마흐무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새 파트너의 제안이 우리 요구사항에 더 적합해. 새 파트너요? 러시아입니까? 중국인가요? 저는 가능한 모든 경쟁사를 머릿속에서 찾아봤어요. 하지만 그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이야. 한국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에서 유럽을 밀어낸다고요? 이건 농담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방산업체라고는 몇몇 중소기업뿐이었거든요. 주력 제품도 기껏해야 훈련기나 경무장 차량 정도였고요. 한국 기업이 우리와 경쟁할 기술력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한국이 유럽의 40년 기술 축적을 따라잡는다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마르셀, 세상이 바뀌었어. 너희들이 10년 걸릴 일을 그들은 18개월에 끝냈거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알 마흐무드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어요. 18개월에 10년짜리 일을 끝냈다고요? 이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박동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쿵, 쿵, 쿵. 창밖의 세느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세계는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제가 책상 위의 계약서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증거였던 서류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47억 유로가 하루 만에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상했습니다. 중동 고객들은 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거든요. 검증된 기술, 오랜 경험, 완벽한 사후 관리. 이런 게 그들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기업을 선택한다고요? 뭔가 놓친 게 분명했습니다. 중동이 실험용 무기를 살 리는 없지.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제 확신과 달리 현실은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유럽방산연합 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본사 최고층 회의실, 15명의 이사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르셀, 중동 계약이 어떻게 된 건가?
회장 피에르 듀퐁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50년 경력의 방산업계 거물이 보이는 냉정함이었죠. 저는 지난 사흘간 조사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동 방산청이 선택한 건 한국의 통합무장 체계입니다. KAI와 한화시스템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한국 이사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경쟁할 만한 기술을 갖고 있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충격 사실을 발표했어요. 소스코드 공개, 생산 라인 이전, 심지어 핵심 부품 국산화 지원까지 포함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방산업계의 금기였거든요. 핵심 기술을 고객에게 넘기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항상 블랙박스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고객은 결과만 받고 과정은 우리가 독점하는 거죠. 또한 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한국 측은 중동 현지에서 독자적 업그레이드와 개량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 한 이사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수익을 회수하나? 유지보수 계약도 업그레이드 비용도 포기한다는 소리 아닌가?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장기 수익이었습니다. 초기 판매는 손해를 보더라도 10년에서 20년간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로 돈을 버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우리 견적의 60% 수준이에요. 60%? 피에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그들은 적자를 감수하고 파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들도 충분한 마진을 남기는 가격이에요. 단지 우리보다 원가가 낮을 뿐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원가가 낮다는 건 품질을 포기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중동 고객들이 품질을 타협할 리는 없었어요. 특히 방공 시스템 같은 핵심 무기 체계에서는 말이죠.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측이 제시한 납기 일정입니다. 제가 숫자를 읽어주었어요. 주요 시스템 도입 완료까지 18개월, 전면 운영 개시까지 24개월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우리 계획은 초기 도입까지만 48개월이었거든요. 한국은 우리가 절반도 못 끝낼 시간에 모든 걸 완성한다는 거였어요. 저건 기술 거래가 아니라 무기 자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런 조건들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계약만 따내고 나중에 조건을 바꿀 생각인 걸까요? 피에르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르셀,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한국이 정말 이런 조건들을 지킬 수 있다고 보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기술 이전, 낮은 가격, 짧은 납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방산업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런 조건들은 실현 불가능해 보여요. 아마 계약 후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군. 한 이사가 말했어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중동 고객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테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중동 고객들이 그렇게 쉽게 속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그들만의 판단 근거가 있을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방산업체들의 자료를 다시 펼쳐봤어요. KAI, 한화시스템, LIGNX1.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체를 아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대형 계약들을 따낸 거였어요. 특히 폴란드 계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받은 거였거든요. 그것도 탱크, 자주포, 전투기를 패키지로 말이에요. 뭔가 바뀌고 있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위협할 만한 실력을 갖췄는지 말이에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는 거였어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해보는 거죠. 정말로 그들이 약속한 조건들을 지킬 수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발을 디딘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 로비를 나서자마자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국제협력팀 김정민 차장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영어가 매우 유창했어요. 마르셀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 차장이 인사했어요. 사천까지는 차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천이라는 곳이 한국 남해안에 있는 방산단지였어요. KAI 본사와 주요 생산시설들이 몰려있는 곳이죠. 저는 렌터카에 몸을 맡기며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한국의 첫인상을 정리해봤어요. 생각보다 잘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차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중동계약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김 차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거든요. 저는 그 답변이 모호하다고 생각했어요. 구체적인 설명 대신 다른 방식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들었으니까요. 아마도 자신들의 한계를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경, 우리는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남해안의 작은 도시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KAI 사천 공장의 전경이었죠. 내일 아침 9시에 공장 견학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차장이 말했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세요. 저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15층 객실에서 창문을 열자 KAI 공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고 샤워를 마친 뒤 밤 11시경 다시 창가에 섰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장 건물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였습니다. 주차장에도 여전히 차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김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있나요? 아, 그건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김 차장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3교대로 24시간 운영해요. 24시간 운영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노조가 먼저 들고 일어났을 텐데요. 노동조합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모든 교대 근무는 법정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는 걸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공장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유럽이라면 노조가 먼저 출근했겠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장 견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최종 조립 라인이었어요. 거대한 공간에서 수리온 헬기와 KF-21 전투기 부품들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효율성이었어요. 하나의 라인에서 여러 기종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유럽에서는 기종별로 별도 라인을 구축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혼합 생산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현장 엔지니어가 설명해줬습니다. 모듈화 설계 덕분입니다. 핵심 시스템들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기종이 바뀌어도 대부분의 공정을 공유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어요. 표준화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각 무기 체계마다 요구사항이 다른데 어떻게 공통 모듈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더 충격받은 건 다음 장면이었어요. 한 작업자가 태블릿을 보며 실시간으로 공정을 조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저 시스템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실시간 생산관리 시스템입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모든 공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AI가 최적화 방안을 제안해줘요. AI가 생산 라인을 관리한다고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저는 직원 식당에서 현장 연구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가 알고 있던 방산업계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오히려 빨리 실패하고 빨리 개선하는 걸 추구하죠. 빠른 실패라고요? 방산업계에서는 실패가 곧 재앙을 의미했거든요. 한 번 잘못되면 몇 년간의 프로젝트가 무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품질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소규모 테스트를 거쳐요. 실제 양산 전까지 수천 번의 가상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른 연구원이 답했어요. 수천 번의 테스트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테스트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후에는 연구개발동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설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팀장이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3개월을 1년처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를 압축했어요. 3개월을 1년처럼 쓴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이 지속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요? 첫날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김 차장이 물었어요. 첫날 소감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내일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처음에 품었던 냉소적인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둘째 날 오전, 저는 KAI의 통합실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천장 높이가 10m는 되어 보였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중앙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모든 무기 체계의 통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도현 총괄 엔지니어가 설명해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과묵한 남성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눈빛에서 강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실험실 한쪽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수식들을 화이트보드에 적어가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거대한 화면에 3차원 시뮬레이션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저 시뮬레이션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KF-21의 실제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가상 전투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실제 비행 한 번에서 얻은 데이터로 100가지 상황을 재현할 수 있어요. 실제 비행 한 번으로 100가지 상황이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도현 엔지니어가 컴퓨터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지난주 KF-21이 30분간 비행하면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수없이 많은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엔진 출력, 날개 하중, 공기역학 데이터, 전자장비 상태. 초당 1000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수집됩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거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분 비행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이렇게 방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조작했어요. 그러자 화면이 바뀌면서 전투기의 3차원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고도 5000m에서 직선 비행을 했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10,000m 고도에서 급강하 기동을 재현할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한가요? 제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어요. 물리 법칙은 동일하니까요. 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공기 밀도 차이, 엔진 출력 변화, 구조적 하중. 모든 변수를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제가 더 놀란 건 다음 장면이었어요. 엔지니어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화면에 미사일 발사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KF-21은 아직 무장 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 없습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기체 데이터와 미사일 사양을 결합하면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이상했습니다. 실제 시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는 반드시 실물 시험을 거쳐야 했거든요. 그때 제 옆에서 다른 엔지니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희는 이미 1200번의 가상 전투를 실행했습니다. 다양한 기상 조건, 적기 종류, 교전 거리를 모두 테스트했어요. 1200번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럽에서 그 정도 시험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릴 텐데요.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었어요. 3주입니다. 그의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주 만에 1200번의 시험이라. 이건 시간을 훔친 게 아니라 짜낸 거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통합실험실 한쪽에서 실제 부품들을 이용한 하드웨어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저건 뭔가요? 제가 가리키며 물었어요.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실물 연동 테스트입니다. 담당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물로 검증하는 거죠. 흥미로운 접근법이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빠르게 검증하고 핵심 부분만 실물 테스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효율적이긴 했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혹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중요한 건 빨리 찾아내고 빨리 고치는 거예요. 빨리 찾고 빨리 고친다고요? 방산업계에서는 오류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오후 늦게 저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를 조정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설계안을 비교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뭘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중동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사막 환경, 고온 조건, 모래먼지. 이런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화면에서는 동시에 5가지 설계안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각각 다른 조건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분석해서 최저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오후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엔지니어가 시계를 보며 답했어요. 오늘 오후라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최적화 작업에 몇 개월이 걸리는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아는 방산업계의 상식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신중하게 안전하게. 이게 우리의 방식이었는데 한국은 빠르게,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실험실을 나서면서 이도현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르셀 씨,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압축하는 거죠. 시간과 싸운다는 표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절박한 자원인 모양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한국이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과연 이런 방식이 실제 전장에서도 통할까요?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정교해도 현실과는 다를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알던 방산업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전,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동 방산청 실사단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알 마흐무드를 포함해서 5명의 장성들이 오늘 오후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인데요. 제가 김 차장에게 물었어요. 급작스럽게 결정된 거예요. 김 차장이 답했어요. 아마 유럽 측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한국 기술을 직접 검증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유럽 방산연합이 중동 고객들에게 한국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실사단이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사천공항에서 중동 실사단을 맞았습니다. 알 마흐무드 구매 담당관과 4명의 장성들이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셀, 오랜만이군. 알 마흐무드가 저에게 인사했어요. 자네도 한국 기술을 검증하러 왔나? 그런 셈이죠. 저는 애매하게 답했어요. 사실 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실사단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프로그램은 실사격 시연이었습니다.
사천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에서 KF-21과 수리온 헬기의 실제 무장 테스트를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실제 발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한 장성이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다만 특별한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해안가의 임시 관제소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멀리 무인도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관제소 내부에는 각종 모니터와 통신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시연의 핵심은 탄약 호환성입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 무기체계는 구형 탄약과 신형 탄약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요. 구형과 신형을 동시에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무기체계는 특정 탄약에 맞춰 설계되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도입한 미사일과 최신형 미사일을 같은 발사대에서 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이때 관제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KF-21 두 대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시에 수리온 헬기 세대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KF-21에는 구형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관제사가 상황을 중계해줬어요. 두 번째 기체에는 최신형 정밀 유도탄이 장착되어 있고요. 모니터 화면에서 두 전투기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고도, 속도, 무장 상태까지 모든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목표는 무인도의 폐구조물입니다. 관제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구형 미사일로 먼저 타격하고 정밀 유도탄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다음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KF-21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즉시 두 번째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한 거였습니다. 탄종을 바꾸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른 탄약을 발사할 수 있나요? 알 마흐무드가 물었어요. 우리는 탄약 교체 시간이 0초입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모든 탄약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든요. 0초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럽 무기체계에서는 탄약 교체에 최소 몇 분은 걸렸거든요. 이때 수리온 헬기들이 더욱 놀라운 시연을 보여줬어요. 세 대가 동시에 다른 종류의 무기를 발사한 거였습니다. 한 대는 로켓탄, 다른 한 대는 기관총, 마지막 한 대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했어요. 모든 헬기가 같은 무장 시스템을 쓰는 건가요? 한 장성이 물었어요. 네, 표준화된 모듈형 무장 시스템입니다.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필요에 따라 어떤 무기든 장착할 수 있어요. 모니터 화면에서 미사일들이 목표물을 명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형 미사일도 신형 미사일도 모두 정확하게 명중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확도가 아니었습니다. 재고든 최신이든 우리는 가리지 않습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중동 실사단을 향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무기체계의 핵심이었어요. 고객이 이미 보유한 구형 무기와 새로 도입할 신형 무기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이건 엄청난 매력이었을 거예요. 기존 재고를 버릴 필요 없이 새 무기체계와 통합할 수 있으니까요. 유럽 방식이라면 기존 무기는 모두 폐기하고 새로 구매해야 했거든요.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나요? 알 마흐무드가 핵심을 물었어요. 기존 재고 활용으로 약 30%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김 차장이 답했어요. 30% 절약이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시연이 끝나고 실사단과 함께 복귀하는 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이던 장성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인상적이군. 한 장성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었나?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단순히 더 좋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고객의 기존 투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마르셀, 자네 생각은 어떤가? 알 마흐무드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업 철학이었습니다. 유럽은 고객을 종속시키려 했지만 한국은 고객을 독립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충격적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초의 탄약 교체 시간, 구형과 신형의 완벽한 호환성, 30%의 비용 절감.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새로운 룰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유럽이 이 새로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걸까요? 넷째 날, 저는 KAI의 최고 기밀 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KF-21 개발동 지하 3층, 출입 통제가 가장 엄격한 곳이었어요.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거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제 기체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양산 직전 단계의 KF-21입니다. 거대한 경납고에 들어서자 완성된 KF-21 한 대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매끈한 은색 동체, 예리한 날개 형상. 분명히 인상적인 외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건 크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컴팩트했어요. 유럽의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작네요. 제가 물었어요. 의도적으로 소형화했습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하지만 성능은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효율적이죠. 우리는 기체 옆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조종석으로 올라갔습니다. 캐노피가 열리자 최첨단 조종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대형 터치스크린과 각종 디스플레이들이 미래적인 느낌을 줬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이도현 엔지니어가 조종석 옆면의 패널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모듈 형태의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확장형 미션 모듈입니다. 확장형이라고요? 네,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의 모듈을 빼내며 설명했어요. 이건 전자전 모듈이고, 이건 정찰 모듈, 이건 해상 탐지 모듈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확장 카드처럼 생긴 모듈들이었어요. 각각 손바닥 크기 정도였습니다. 교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답변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24시간 만에 전투기의 기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업그레이드에 몇 개월이 걸렸거든요. 이도현 엔지니어가 다른 패널을 열었습니다. 무장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공대공, 공대지, 대함 미사일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패널 안에는 다양한 미사일 연결 포트들이 있었어요. 모두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독자 개발한 무기도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천궁 공대공 미사일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경납고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길고 날렵한 미사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궁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소개했어요. 사거리 500km, 마하 4속도입니다. 500km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공대공 미사일은 100km 내외였거든요. 정말 500km까지 날아가나요? 제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시뮬레이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300km는 확인했고요. 실제 300km 시험을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정도 사거리면 적기가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독자 기술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엔진부터 유도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입니다. 그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저는 미사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서구식 설계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컴팩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놓칠 뻔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미사일 옆에 붙어 있는 작은 태그였습니다. 2024.11 양산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미 양산에 들어간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월산 50발씩 생산하고 있어요. 이도현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월산 50발씩이라. 1년이면 600발입니다. 상당한 생산량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KF-21 조종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더 시스템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입니다. 이도현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유럽의 어떤 전투기보다도 탐지 성능이 뛰어나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RCS 0.1 제곱미터 목표를 200km에서 탐지합니다. 그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200km 탐지 거리라. 유럽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다음 설명이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동시에 32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8개를 동시 공격할 수 있어요. 32개 동시 추적이라고요? 이건 최신형 미군 전투기 수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도현 엔지니어가 보여준 건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전투기들은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한 대가 탐지한 정보를 모든 기체가 공유하죠. 화면에서는 실시간으로 다른 기체들의 위치와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분산 컴퓨터 시스템 같았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플랫폼이군.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맞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무기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경납고를 나서며 저는 완전히 압도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히 좋은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였습니다. 유럽의 전투기들은 완제품이었어요. 정해진 기능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행하는 거죠. 하지만 KF-21은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거리 500km, 업그레이드 시간 24시간. 저는 이 두 숫자를 반복해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전투기 개념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유럽 방산연합회장 피에르 듀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피에르, 우리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싸우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가?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무기를 팔고 있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날 저녁, 이도현 엔지니어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르셀 씨, 우리 연구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첨단 기술과 화려한 성과만 봤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궁금했습니다. 연구원 숙소에 가보시죠. 그가 말했어요. 거기서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연구원 숙소로 향했습니다. 바닷가 언덕에 자리한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관은 평범한 아파트 같았습니다. 숙소에 들어서자 복도에서 젊은 연구원 몇 명을 만났어요.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한 연구원이 인사했어요. KF-21 항공전자 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김태준 연구원의 방에 들어가자 제가 놀란 건 벽면 전체였습니다. 화이트보드가 벽 3면을 차지하고 있었고 복잡한 수식들과 회로도들로 빼곡했어요. 이게 다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지난 18개월간의 시행착오 기록입니다. 김 연구원이 답했어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아요. 벽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빨간색으로 X 표시된 설계안들이 수백 개였어요. 그리고 각각의 실패 이유와 개선 방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팀이 있죠. 김 연구원이 옆방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6명이 한 팀이에요. 모두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다른 방들을 둘러보니 모두 비슷했어요. 벽면이 온통 기술 자료와 실패 기록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뇌의 일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왜 실패 기록을 이렇게 자세히 남기나요? 제가 물었어요. 실패에서 배우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다른 연구원이 답했어요. 성공은 우연일 수 있지만 실패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거실에서 여러 연구원들과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출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일하죠. 그럼 주말에도 일하나요? 주말과 평일의 구분이 없어요. 다른 연구원이 말했어요. 다만 문제가 풀리면 며칠씩 쉬기도 해요. 이상한 근무 방식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 중심인 거였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죠. 김태준 연구원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줘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때 한 연구원이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실패 데이터베이스였어요. 지난 18개월 동안 1200회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모든 실패를 분류하고 분석했습니다. 1200회의 실패라. 제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유럽에서는 실패를 숨기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실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실패를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나요? 제가 물었어요.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어요. 한 연구원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중요한 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실패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고 각각의 해결책까지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참고합니다. 그가 답했어요. 덕분에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죠. 저녁을 함께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연구원들의 동기와 신념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늦으면 죽으니까요. 김태준 연구원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늦으면 죽는다고요? 제가 당황하며 되물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한국은 기술 종속국이었어요. 다른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남들이 만든 걸 사서 쓰는 나라였죠. 하지만 그러면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시간과 싸운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예요. 유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물었어요. 존경합니다. 김 연구원이 의외의 답변을 했어요.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이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어떻게 다른가요? 유럽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속도를 추구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80점짜리를 빨리 만들어서 계속 개선하는 거죠. 80점짜리를 빨리 만든다는 철학이 흥미로웠어요. 유럽은 처음부터 100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한국 연구원들의 정신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미션을 가진 전사들이었습니다. 마르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연구원이 되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경외감이 들었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니 유럽에 승산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꾸고 있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게 목표예요. 한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되는 거요. 숙소를 나서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다면 이제는 그들의 정신력에 압도당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도현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천천히 답했어요. 두렵습니다. 두렵다고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들은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고 있더라고요. 이도현 엔지니어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비밀 무기예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연구원들의 얼굴과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우린 늦으면 죽습니다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파리에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파리까지의 13시간 비행 동안 저는 계속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연합 본사 30층,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15명의 이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동 소식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마르셀, 한국에서 뭘 봤나? 피에르 듀퐁 회장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자와 마주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라니? 한 이사가 의아해했어요. 한국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들은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화면에는 제가 목격한 한국의 혁신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듈형 설계, 실시간 업그레이드, 구형 신형 탄약 호환, AI 기반 개발 프로세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게. 회장이 말했어요. 첫째, 기술 이전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만 한국은 고객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한 이사가 물었어요. 지속적인 혁신으로요. 제가 답했어요. 고객이 독립하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계속 앞서가는 겁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존의 수익 모델과는 정반대였거든요. 둘째, 개발 속도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들은 18개월에 우리가 10년 걸릴 일을 끝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다른 이사가 의심스러워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18개월 동안 1200번 실패하고 각각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한 번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의 제품은 무기가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24시간 만에 전투기의 기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제품은 고정된 기능을 가진 완제품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회장이 핵심을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내릴 결론은 유럽 방산업계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할 거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적어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말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이사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 한 이사가 따졌어요.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유럽-한국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화면에는 제가 구상한 협력 방안들이 나타났어요. 공동 연구개발, 기술 교류, 시장 분할 협력. 우리가 협력을 요청한다고? 한 이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체면이 선하. 체면과 생존 중에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반문했어요. 한국은 이미 폴란드, 호주, 중동을 가져갔어요. 다음은 어디일까요? 이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뭔가? 회장이 물었어요. 한국의 빠른 개발 능력과 우리의 시장 경험을 결합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기술을 담당하고 우리는 마케팅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영업사원이 되자는 건가? 한 이사가 불쾌해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한국도 유럽 시장 진출이 필요해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미 우리를 앞서갔다는 걸 말이에요. 마르셀의 제안을 검토해보자. 회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고 없으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자.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세느강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도현 엔지니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협력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접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유럽과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는 거였어요. 조건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관대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이도현 엔지니어의 메시지였어요. 기술로는 경쟁하되 시장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파리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유럽 방산연합과 한국 방산업체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이었어요. 조인식에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자존심은 팔아도 생존은 팔 수 없다. 이 말이 제 심정을 가장 잘 표현했어요. 협정 체결 후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럽-한국 협력 프로그램의 총괄 디렉터였어요. 경쟁자를 감시하러 갔다가 파트너를 만들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과 한국의 협력으로 탄생한 차세대 무기체계들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독점보다는 상생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때로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이런 해외 이야기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